말도 안 된다. 캐나다가 한국 때문에 이럴 수가. 캐나다에 IMF가 닥칠 거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한국 손을 놓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캐나다 잠수함 계약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총리 관저 브리핑룸 뒤편에 서 있었어요. 15회째 국방부 출입기자로 일해온 저에게 이 공간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조명이 밝게 켜진 실내, 단상 위에 펼쳐진 캐나다와 독일 국기, 앞줄에 나란히 앉은 국방부 장관과 독일 측 대표단, 그 뒤로 빽빽하게 들어찬 기자들과 카메라 삼각대. 저는 이 장면을 십수번 취재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단상에서 계약 체결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는 동안 저는 뒤편에서 받아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편집국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한국 산업협력 철수 관련 속보 확인 바람. 저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단상 쪽을 봤어요. 총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독일 측 기술이사가 박수를 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실내 분위기는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저는 브리핑룸 옆문을 밀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냉방 소리만 천장 환기구에서 낮게 흘렀고 대리석 바닥이 발밑에서 차가웠습니다. 저는 부산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3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파원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현대조선소 정문이 오늘 오후부터 외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기술진 일부가 장비를 실은 트럭을 몰고 나왔는데 행선지를 묻자 아무도 답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는 내부 관계자 한 명은 생산 우선순위가 다른 국가 계약 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방산 라인도 그렇습니까? 방산 쪽도 마찬가지예요. 조선소 안에 붙어있던 캐나다 사업 관련 안내판이 오늘 오전에 내려졌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에 서 있었어요. 생산 우선순위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협상 중단이나 계약 취소가 아니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건 다른 나라가 그 자리를 먼저 채웠다는 뜻이었습니다. 채워졌다는 건 비어있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그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브리핑룸으로 돌아갔습니다. 총리가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 계약은 캐나다 조선업의 새로운 도약을 의미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국내 고용과 기술 이전 모두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저는 받아쓰던 손을 멈췄습니다. 고용과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방금 특파원에게서 들은 말과 맞닿지 않았어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총리님, 한국 기업들의 산업협력 철수 관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총리가 기자를 봤어요.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시장 소문입니다. 그런 질문은 오늘 이 자리에 맞지 않아요.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는 총리의 표정보다 그 뒤편을 봤어요. 보좌관 3명이 서로 눈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했고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조용히 옆문 쪽으로 빠져나갔어요. 시장 소문이라고 했지만 보좌관이 저렇게 움직이는 장면은 소문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출입구 쪽 복도에서 동료 기자 하나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총리실에서 백브리핑 통보가 왔어요. 관련 보도 자제 요청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복도 창밖을 봤어요. 보도 자제라는 말이 2가지로 들렸습니다. 확인하기 전에 내보내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고 확인이 됐더라도 내보내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그 둘은 전혀 다른 말이었습니다. 창밖 전광판에 속보가 흘렀어요. 한국, 캐나다 산업 패키지 전면 재검토. 빨간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단어 하나를 오래 바라봤어요. 철수가 아니라 재검토였습니다. 재검토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뜻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조선소 안내판이 오전에 내려졌다면 재검토라는 표현은 이미 결론이 난 뒤에 붙이는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지 못한 채 다시 브리핑룸 안을 봤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화면을 들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총리실 보좌관이 마이크 앞으로 달려갔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누군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국 측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내가 순식간에 뒤섞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워질수록 오히려 특파원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행선지를 묻자
아무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이 오전에 내려졌어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늘 예정됐던 투자 설명회를 전격 취소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는 30년 넘게 캐나다 조선업을 취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달아 연락을 받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칼럼 원고를 쓰던 중이라고 했는데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건 손을 멈췄다는 뜻이었습니다. 문자 끝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맺지 않은 문자를 보낸 건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공장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은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공장 쪽을 봤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 생산라인 가동 소리가 정문 밖까지 들렸을 텐데 그날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어요. 주차장 구석에 지게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 빈 팔레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팔레트 위에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최근에 움직인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취재 목적으로 방문했다고 했어요. 직원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잠시 기다리더니 말했어요. 오늘은 외부 방문이 어렵습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직원이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내부 일정 조정 중이라고만 했어요. 저는 정문 유리 너머를 봤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남자 2명이 카트를 끌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카트 위에는 장비 케이스가 쌓여 있었고 케이스마다 한국어로 된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시 서 있었어요. 내부 일정 조정이라는 말이 저 카트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는 쪽은 장비를 빼지 않았어요. 정문 옆 흡연 구역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자는 저를 보더니 담배를 발로 껐습니다. 기자입니까? 그가 먼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주변을 한번 훑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한국 기술진이 장비를 빼기 시작했어요. 밤새 트럭이 드나들었습니다. 몇 대나 됐습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했어요. 제가 본 것만 6대입니다. 컨테이너 트럭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컨테이너 6대는 단순한 장비 정리가 아니었어요. 규모가 있는 이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밤새 드나들었다는 건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요. 그쪽 관계자가 그랬어요. 생산 우선순위를 다른 데로 돌렸다고요. 저는 어제 특파원에게서 들은 말과 똑같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다른 데라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모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공장 정문 앞 도로 쪽으로 나왔어요. 찬 공기에 입김이 났습니다. 생산 우선순위를 돌렸다는 말을 2군데에서 들었어요. 특파원이 그랬고 이 남자도 그랬습니다. 같은 표현을 2번 들었다는 건 이미 정해진 문장이 있다는 뜻이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하도록 정리해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리된 문장이 있다는 건 준비가 됐다는 뜻이었어요. 준비가 됐다는 건 어제 오늘 결정된 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차에 타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용접공들이요. 신규 채용이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았대요. 납품 보류 연락도 있었고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 대출 연기는요? 그것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만 3군데서 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후에 통보가 왔다고들 했어요. 저는 그 시점을 머릿속에서 확인했습니다. 어제 오후면 총리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신규 채용 중단과 납품 보류와 대출 연기가 기자회견이 끝나기 전에 이미 통보됐다는 건 정부 발표와 현장이 처음부터 다른 시간 위에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정부 발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온 건 오전이었어요. 데스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 문을 닫고 앉으며 말했어요. 특종 제안 검토했습니다. 보류해요. 저는 데스크를 봤습니다. 철강이랑 배터리랑 조선이 패키지로 묶여서 움직인다는 내부 자료가 있어요. 단순한 방산 문제가 아닙니다. 데스크가 볼펜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총리실이랑 관계가 있어요. 지금 이걸 단독으로 내보내면 우리 채널 전체가 흔들립니다. 확인이 된 겁니까? 저는 말했어요. 현장에서 장비 반출을 직접 봤습니다. 밤새 컨테이너 트럭이 6대 드나들었어요.
두 군데에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데스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정황이지 확인이 아닙니다. 기자회견 전에 이미 현장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우연입니까? 데스크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연인지 아닌지는 총리실이 공식 확인을 해줘야 기사가 되는 겁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 끝 창가에 서서 내부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철강 공급 계약, 배터리 소재 공동 개발, 조선 기술 이전 세 가지가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었어요. 어느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도 따라 움직이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밤새 컨테이너 트럭이 6대 드나들었어요. 저는 자료를 접었습니다. 데스크가 막는다면 데스크 밖에서 확인하면 됐어요. 편집국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를 검색했어요. 가장 이른 편이 다음날 새벽이었습니다. 예매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오후에 업계 관계자를 만났는데 발표 사흘 전부터 한국 기업 내부에서 철수 준비가 시작됐다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칼럼 원고를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칼럼이 될 수도 있겠다는 말이 그 뒤에 붙어 있었어요. 발표 사흘 전이라는 숫자가 화면 위에 남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을 나오자마자 찬 공기가 얼굴을 눌렀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취재 장소로 향했습니다. 한국방산 전시장이었어요. 편집국에서 받은 주소를 기사 검색창에 넣었을 때 저는 협상장 규모를 예상했었습니다. 조용한 회의실 몇 개, 캐나다 측 관계자들과 한국 기업 대표단이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앉아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택시가 전시장 앞에 섰을 때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건물 정문 앞 주차장이 가득 차 있었어요. 번호판이 달랐습니다. 폴란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저는 번호판을 하나씩 읽으며 주차장을 가로질렀어요. 전시장 로비에 들어서자 소리가 먼저 왔습니다. 여러 언어가 섞인 대화 소리였어요. 한쪽에서는 영어가 들렸고 반대편에서는 아랍어 억양이 들렸습니다. 로비 중앙에 대형 현황판이 걸려 있었어요. 회의실 배정표였습니다. 저는 현황판을 읽었어요. 3층 회의실 6개가 모두 배정돼 있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 호주 해군 조달팀, 사우디 방산청,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노르웨이 해군 기술팀, 캐나다는 없었어요. 저는 현황판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캐나다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로비 한쪽 소파에 미국 군사 전문 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자를 알고 있었어요.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몇 번 마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캐나다에서 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저도 사흘 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일정이 벌써 수개월치가 잡혀 있어요. 제가 확인한 것만 12개 국가입니다. 저는 현황판을 다시 봤어요. 12개라는 숫자가 실내 공기와 함께 가슴 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캐나다는 몇 번째입니까? 그가 잠시 저를 봤어요. 그게 문제예요. 일정표에 캐나다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캐나다는 계약을 잃은 게 아니에요. 시간 자체를 잃은 겁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을 때 복도 양쪽으로 회의실 문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문마다 국가 명패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폴란드 대표단이 들어가는 회의실 문이 열렸다가 닫혔어요. 문틈으로 잠깐 보였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화면에는 도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 있는 한국 관계자에게 다가갔어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캐나다 방송 기자입니다. 캐나다와 재협상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관계자가 명함을 받았어요. 잠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생산 일정은 이미 수년치가 확정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문장을 들으며 복도에 서 있었어요. 수년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자꾸 펼쳐졌습니다. 수년이면 캐나다가 지금 당장 결정을 바꾼다 해도 줄 끝에 서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줄이 있다는 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었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이미 다른 나라들이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와 로비로 돌아왔어요. 미국 기자가 아직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호주가 오늘 오전에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잠수함 6척 분량이에요. 저는 소파 옆 기둥에 등을 기댔습니다. 폴란드도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이쪽을 취재한 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는 현황판을 다시 봤어요. 회의실 배정표 아래쪽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추가 일정 요청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검토 가능.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시선을 내렸어요. 내년 하반기라는 말이 지금 이 복도와 연결됐습니다. 저는 기사를 썼어요. 현황판 사진을 찍고 복도에서 본 장면을 정리했습니다. 편집국에 전송했어요. 1시간이 지나서 데스크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기사 수위를 낮춰달라는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세계 방산 시장의 중심으로 올라섰다는 표현이 과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았어요. 과하다는 말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시장 밖으로 나왔어요. 주차장 번호판들이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폴란드, 호주, 사우디. 저는 그 번호판들을 한 번 더 읽었어요. 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편집국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현황판, 회의실 명패, 주차장 번호판들이었어요. 편집국 문을 열자 데스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문을 닫고 앉으며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서울 기사는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데스크를 봤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데스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공식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출입처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12개 국가가 이미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추가 일정 요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 가능하다고 현황판에 적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데스크가 볼펜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현황판 사진 하나로 총리실 발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췄어요.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서울 주차장 번호판들과 겹쳤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범위를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총리실이 그 범위를 알고 있다면 현장이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가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아버지의 집은 신문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총리실 출입 시절 알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첫 장에 비공개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의 결정을 알고 있었대요. 발표 전에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가 서류 2번째 장을 가리켰어요. 계약 발표 열흘 전부터 내부 보고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 측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2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협력업체 수 2,300여 개, 직접 고용 인원 4만 명 이상, 연관 산업 파급 규모 추산치. 저는 숫자들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2,300개 협력업체라는 숫자가 데스크가 한 말과 맞닿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아버지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발표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걸 기사로 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저를 봤어요. 출처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문건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건넨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평소와 달리 들렸어요. 아버지가 조심하라는 말을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제보자와 연락이 닿은 건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문자로만 연락이 왔고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둥 옆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어요. 늦기 전에 진실을 공개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저는 USB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이 자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지하 주차장 조명이 등 뒤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오타와로 돌아온 건 이틀 뒤였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편집국으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울에서 찍어온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현황판, 회의실 명패, 주차장 번호판들이었어요. 편집국 문을 열자 데스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했어요. 문을 닫고 앉으며 데스크가 말했습니다. 서울 기사는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저는 데스크를 봤어요. 이유를 물었습니다. 데스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제적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공식 입장이에요. 우리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기사를 내보내면 출입처 전체가 흔들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확인한 내용을 말했어요. 12개 국가가 이미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추가 일정 요청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 가능하다고 현황판에 적혀 있었어요. 그게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데스크가 볼펜을 집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현황판 사진 하나로 총리실 발표를 뒤집을 수는 없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멈췄어요.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서울 주차장 번호판들과 겹쳤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을 쓰려면 그 범위를 알고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총리실이 그 범위를 알고 있다면 현장이 왜 저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한 번 가고 바로 연결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만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오세요. 아버지의 집은 신문사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현관문을 열자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저쪽으로 밀었습니다. 총리실 출입 시절 알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저는 서류를 봤습니다. 첫 장에 비공개라는 표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한국의 결정을 알고 있었대요. 발표 전에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언제부터요? 아버지가 서류 두 번째 장을 가리켰어요. 계약 발표 열흘 전부터 내부 보고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국 측이 철수 준비를 시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두 번째 장을 읽었습니다. 수치들이 나열돼 있었어요. 협력업체 수 2,300여 개, 직접 고용 인원 4만 명 이상, 연관 산업 파급 규모 추산치. 저는 숫자들을 읽으며 멈췄습니다. 2,300개 협력업체라는 숫자가 데스크가 한 말과 맞닿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제한적입니까? 아버지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말은 발표용이에요. 저는 서류를 접었습니다. 이걸 기사로 쓸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저를 봤어요. 출처를 보호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문건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가 건넨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말이 평소와 달리 들렸어요. 아버지가 조심하라는 말을 먼저 꺼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편집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바로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제보자와 연락이 닿은 건 서울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였습니다. 익명이었어요. 문자로만 연락이 왔고 장소와 시간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지하 특유의 기름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이 천장에서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속구역으로 걸어갔어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둥 옆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었고 그 앞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에 USB가 하나 있었어요. 그 옆에 종이 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펼쳤어요. 늦기 전에 진실을 공개하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주차장을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떨렸어요. 저는 USB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만 제보자가 직접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이미 이 자리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USB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지하 주차장 조명이 등 뒤에서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해외 언론을 통해 나간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캐나다 뉴스 검색창에 관련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해외 언론이 먼저 보도하자 국내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었어요. 캐나다 정부 내부 문건 유출, 한국 측 조건 우위 인정했다는 내용이 첫 줄에 있었습니다. 총리실 반응은 빨랐어요. 2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문건이 조작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발표를 읽으며 세 번째 폴더를 떠올렸습니다. 조작이라는 말을 쓰려면 원본이 있어야 했어요. 원본이 있다는 건 비교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를 나왔어요. 총리 관저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자 찬 공기가 왔어요. 관저 정문 앞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저는 그 가장자리에 섰어요. 플래카드를 읽었습니다.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 우리 일자리를 돌려달라. 글씨체가 각자 달랐어요. 급하게 써온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군중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남자가 저를 봤어요. 공장 정문 앞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끄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알아봤어요. 남자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셨군요. 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납품 보류 통보가 어제 공식으로 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 공장만이 아니에요. 인근 5군데가 같은 통보를 받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5군데가 같은 날 같은 통보를 받았다는 건 각자 다른 결정이 아니었어요. 남자가 계속했습니다. 은행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출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보가 공장 설비인데 설비 가동이 멈추면 담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가 서류를 밀어주던 장면을 떠올렸어요. 2,300여 개의 협력업체, 직접 고용 4만 명. 그 숫자들이 지금 이 남자의 목소리와 연결됐습니다. 군중이 늘고 있었어요. 저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얼굴을 담았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이가 다양했어요. 20대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머리가 희끗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글씨가 삐뚤었습니다. 우리 아이 미래를 돌려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글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윈저에서 시작된 집회가 해밀턴과 런던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공장 앞에 모인 사람들이 나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총리 관저 앞 군중을 다시 봤습니다. 어느새 수백 명이 넘어 있었어요. 경찰 차량이 정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여당 의원 3명이 총리에게 한국 방문을 공식 요구했어요. 저는 시위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방금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총리실이 지지율 수치를 받아봤어요. 제가 아는 사람한테서 들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14포인트가 빠졌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관저 정문을 봤습니다. 경찰이 시위대와 정문 사이에 줄을 서고 있었어요. 총리가 직접 서울로 가겠다고 발표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대국민 담화 형식이었어요. 저는 화면으로 담화를 봤어요. 총리가 말했습니다. 캐나다 국민의 미래를 위해 직접 한국을 방문해 재협상을 요청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서울 전시장 현황판을 떠올렸어요. 추가 일정 요청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검토 가능이라고 적혀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총리가 서울에 가는 것과 서울이 총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관저 앞 시위대는 담화가 끝난 뒤에도 흩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군중 속에서 공장 남자가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렌즈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총리가 서울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총리보다 먼저 도착한 건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산업부 청사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창가 쪽이었습니다. 청사 정문이 보였어요. 오전부터 차량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달랐어요. 전시장에서 봤던 것들과 비슷했습니다. 폴란드 외교부 차량이 정문을 통과했어요. 그 뒤를 사우디 대표단 버스가 따라 들어갔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청사 앞 계단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대표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어요. 웃음이 있었습니다. 문서 봉투가 오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총리가 오는 날이 이틀 뒤였어요. 그 이틀 사이에 저 사람들은 이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청사 옆 광장으로 이동했어요. 미국 군사 전문 기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전시장에서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오전에 폴란드가 서명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수함 6척에 기술 이전 패키지까지 포함된 계약이에요. 저는 청사 쪽을 봤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가 말했어요. 공개된 금액만 40억 달러가 넘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40억이라는 숫자가 USB 안에서 읽었던 패키지 규모와 맞닿았어요. 그게 어디로 갔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가 거절한 것들이 가는 곳이었어요.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우디는 내일 서명 예정이에요. 노르웨이는 이번 주 안에 마무리된다고 하고요. 저는 광장 쪽을 봤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가슴에 아랍에미리트 국기 배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배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광장이 지금 캐나다가 거절한 것들의 목적지가 되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네 총리가 여기 와서 뭘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총리 일행이 도착한 건 이틀 뒤 오전이었어요. 저는 한국산업부 청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량 행렬이 정문을 통과했어요. 총리가 내리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수행단이 뒤를 따랐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들이 입구에서 맞이했어요. 악수가 있었습니다. 짧았어요. 이틀 전 폴란드 대표단을 맞이하던 것보다 짧았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렌즈 안에서 봤어요. 면담은 1시간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청사 앞에서 기다렸어요.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광장 쪽에서 낙엽이 굴러왔어요. 외투깃을 세웠습니다. 30분이 지났을 때 청사 측 관계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기자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유를 묻자 일정 조정이라고만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카메라를 청사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일정 조정이라는 표현을 이번 취재에서 3번째 들었습니다. 처음엔 공장 정문에서였고 2번째는 편집국에서였어요. 그리고 지금이었습니다. 같은 표현이 반복된다는 건 그 말 뒤에 있는 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면담이 끝난 건 40분 만이었습니다. 예정보다 20분 일렀어요. 총리가 나왔습니다. 수행단이 둘러쌌어요. 표정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지 않았어요. 저는 렌즈를 총리 얼굴에 맞췄습니다. 기자들이 몰렸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총리가 차량 쪽으로 걸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재협상이 성사됐습니까? 총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차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내리지 않은 채 청사 입구를 봤어요. 한국 측 관계자들이 이미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광장에 기자들만 남았습니다. 미국 기자가 옆으로 왔어요. 예상한 결과입니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예상했지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면담 시간이 40분이었습니다. 처음 제안을 꺼내는 데만 보통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제안을 꺼내자마자 끝난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청사 정문을 다시 봤어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분 일찍 나온 총리의 얼굴과 대답 없이 닫힌 차문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광장 벤치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 첫 문장을 썼어요. 오늘 캐나다가 잃은 것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간을 놓친 대가였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지우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둘러봤어요. 아랍에미리트 배지를 단 사람들이
아직 벤치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났어요. 낮고 여유 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렸어요. 두 번째 문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원고 다 썼습니다. 저는 청사 앞 광장을 보며 말했어요. 지금 보내줄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귀국하면 직접 줄게요. 손으로 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사를 이어 썼어요. 그때 화면 아래쪽에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이 오늘 오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습니다. 광장을 다시 봤어요. 아랍에미리트 배지를 단 사람 중 한 명이 전화를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표정이 밝았어요. 그가 통화를 마치고 옆 사람에게 뭔가를 말했어요. 옆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접었습니다. 두 사람이 청사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노트북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속보 알림이 아직 꺼지지 않은 채 화면 아래에 남아 있었어요. 캐나다로 돌아온 건 총리 일행보다 하루 늦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편집국으로 향하지 않았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으로 공장 건물들이 이어졌어요. 몇몇 건물 주차장이 비어 있었습니다. 평일 낮이었는데도 그랬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서울 청사 앞 광장을 떠올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배지를 단 사람들이 서류를 접고 청사 쪽으로 걸어가던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과 지금 창밖 풍경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편집국에 도착했을 때 데스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문을 닫고 앉으며 데스크가 말했어요. 서울 영상 봤습니다. 총리가 차에 타는 장면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스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총리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만 내보내라는 겁니다. 저는 데스크를 봤어요.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데스크가 볼펜을 집었습니다. 총리실 공식 입장이에요. 저는 서울에서 찍어온 영상 파일을 노트북에서 열었습니다. 면담 40분. 공동 기자회견 취소, 대답 없이 닫힌 차 문이었어요. 이게 협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장면입니까? 데스크가 화면을 봤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송출 못합니다. 정부 압력이에요.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송출 못한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서울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총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차에 오르는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이 있는 그대로 위험하다면 그 장면이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해외 언론 연락처를 다시 꺼냈습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첨부해 전송했어요. 전송이 끝나는데 3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사장이 직접 왔어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칼럼 말입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게재를 중단시키겠다고 했어요. 신문사 입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두웠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했어요.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문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을 빼면 게재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일한 신문사였습니다. 마지막 칼럼이었어요. 그 마지막 칼럼에서 한 문장을 지키기 위해 게재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해외 언론을 통해 나간 건 다음 날 새벽이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대답하지 못하고 차에 오르는 장면이 반복됐어요. 자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캐나다 총리 서울 면담 40분 만에 종료. 공동 기자회견 전격 취소였어요. 1시간이 지나자 캐나다 국내 언론들이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기사 제목들을 읽었어요. 총리 서울 방문 선거 없이 귀국, 재협상 사실상 불발이라는 제목이 첫 줄에 있었습니다. 총리실 반응은 빨랐어요. 영상이 편집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맥락이 왜곡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 반박을 읽으며 촬영 원본을 다시 열었습니다. 편집된 부분이 없었어요. 차 문이 닫히는 장면 앞뒤가 그대로였습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위가 시작된 건 그날 오후였어요. 뉴스 화면에 광장들이 나왔습니다. 총리 퇴진이라는 문구가 보였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전 관저 앞에서 수백 명이 모였을 때와 달랐어요. 지금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플래카드 문구도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문구 옆에 총리는 거짓말을 멈춰라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이번 기사는 우리 집안의 마지막 특종이 될지도 모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래 한 줄이 더 있었어요. 원고를 건네줄게요. 내일 아침에 와요. 저는 문자를 읽고 화면을 닫지 않았습니다. 시위 영상이 계속 흘렀어요. 해밀턴에서 시작된 집회가 밴쿠버와 몬트리올로 번졌다는 자막이 나왔습니다. 저는 화면 속 군중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들고 있는 플래카드에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청사 앞에서 제가 본 것은 협상 테이블이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 두 장면이 같은 시간 위에 있었습니다. 군중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아버지에게서 원고를 받으면 무엇을 할지 생각했어요. 화면에 새 속보 알림이 떴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한국 방산 기업과 대규모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서류를 접고 일어서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아버지의 집 현관문을 열었을 때 커피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 원고가 놓여 있었습니다. 두껍지 않았어요. 손으로 쓴 부분이 있었고 출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앉아요.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원고를 저쪽으로 밀었어요. 읽어봐요. 저는 첫 장을 넘겼습니다. 제목이 없었어요. 첫 문장이 바로 시작됐습니다. 33년 동안 캐나다 조선업을 취재하면서 나는 이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어요. 아버지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계속 읽어요. 저는 다음 장을 넘겼어요.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문장이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사장이 빼라고 했던 그 문장이었어요. 지워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를 다 읽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신문사는 못 내보낸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그래도 써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손이 컵을 잡고 있었는데 마디가 굵었습니다. 33년이라는 숫자가 그 손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원고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걸로 무엇을 할 생각입니까?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건 당신이 결정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편집국에 도착하자마자 정직 통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팀 직원이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서류를 내밀었어요. 징계 절차 개시 통보였습니다. 해외 언론에 내부 영상을 무단 제공했다는 이유였어요. 저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무단이라는 단어의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저를 봤어요. 이에 절차는 따로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해외 언론 기사가 몇 건인지 확인했어요. 17개였습니다. 미국 주요 방송 3곳이 포함돼 있었어요. 캐나다 정부가 한국 산업 패키지를 스스로 걷어찼다는 제목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제목들을 읽으며 생각했어요. 무단이라는 단어가 붙으려면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어야 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잘못된 건 공개한 쪽인지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쪽인지 저는 그 순서를 다시 생각했어요. 총리실 반박이 나온 건 오전이었습니다. 자료가 조작됐다는 내용이 다시 나왔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어요. 세 번째 폴더를 열었습니다. 내부 회의 기록이었어요. 저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계약 발표 3주 전이었어요. 조작이라는 말을 쓰려면 이 날짜가 틀려야 했습니다. 날짜가 맞다면 조작이 아니었어요. 국회 긴급 청문회 소식이 들어온 건 오후였습니다. 야당이 요구했고 여당 일부가 동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읽으며 가방 안에 넣어둔 아버지 원고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딱딱했어요. 청문회가 열린다면 이 원고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때 국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증인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읽었어요. 출석 날짜가 사흘 뒤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닫지 않았어요. 대신 USB를 다시 꺼냈습니다. 내부 회의 기록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어요. 참석자 직책들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총리실 수석, 산업부 장관, 국방부 차관, 외교부 경제 담당관이었어요. 그 아래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서명이 4개 있었어요. 저는 그 서명들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조작됐다는 말이 맞으려면
이 서명들도 가짜여야 했어요. 청문회장에 가져갈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아버지 원고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촬영한 영상 원본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장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트럭이 드나들던 자국이 남아있는 주차장 사진이었어요. 저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그때 화면에 속보 알림이 떴어요. 한국산업부가 당시 캐나다에 제안했던 협력 제안서 일부를 공식 공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눌렀어요. 한국산업부 공식 발표문이 열렸습니다. 발표문 첫 줄에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는 캐나다를 위해 준비했던 모든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화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총리실이 조작됐다고 했던 바로 그 자료를 한국산업부가 원본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것이었어요. 저는 USB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갑고 가벼웠어요. 청문회까지 사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흘 안에 총리실이 무슨 말을 할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산업부가 원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순간 총리실의 해명이 서 있던 자리가 달라졌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어요. 청문회장이 어느 건물 몇 층인지 확인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청문회 출석합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나도 갈게요. 저는 문자를 읽고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찬 공기가 얼굴에 왔습니다. 뉴스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장으로 가는 길이 어느 쪽인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오전 총리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에 특사를 다시 보내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숙소에서 화면으로 담화를 봤습니다. 총리가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캐나다 정부는 양국 협력 관계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서울 청사 앞 광장을 떠올렸어요. 폴란드 대표단이 서류를 들고 들어가던 장면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말이 그 장면과 맞닿지 않았어요. 담화가 끝나자 바로 서울 특파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어요.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특파원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오전에 행사가 있어요. 큰 행사입니다. 저는 어딘지 물었어요. 한국 방산 기업 청사 앞 광장입니다. 폴란드, 사우디, 호주 동시에요.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동시에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펼쳐졌어요. 세 나라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계약을 마무리한다는 건 일정이 오래전부터 맞춰져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총리 담화가 나온 바로 그날이었어요. 특파원이 말했습니다. 생중계 들어갑니다. 연결해 드릴까요? 저는 말했어요. 바로 연결해 주십시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광장이었어요. 단상이 세워져 있었고 마이크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양복 차림이 많았습니다. 카메라가 단상 쪽을 비췄어요. 폴란드 대표가 먼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노트북에 그 문장을 받았었어요.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는 표현이 화면 밖에서도 오래 남았습니다. 사우디 대표가 다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단순한 방산 계약이 아닙니다. 기술과 인력과 미래를 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호주 대표가 마지막으로 섰어요. 그는 계약서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어요. 새 대표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음이 있었어요. 악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총리 담화를 떠올렸어요.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말이 이 장면과 얼마나 먼 거리에 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특사단이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은 그날 오후에 들어왔어요. 특파원이 다시 연락해왔습니다. 특사단이 한국 기업 면담을 요청했는데 일정이 안 된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일정이 안 된다는 말이 이번 취재에서 몇 번째인지 세지 않았어요. 특파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특사단이 다른 기업을 찾아갔는데 거기서도 같은 답을 들었어요. 생산 일정이 이미 끝났다고 했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흐렸습니다. 생산 일정이 이미 끝났다는 말이 서울 전시장 현황판과 겹쳤어요. 추가 일정 요청은 내년 하반기 이후 검토 가능이라고 적혀있던 그 문장이었습니다.
특사단이 지금 그 문장 앞에 서 있는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멈췄어요. 이 문장을 처음 쓴 건 미국 기자였습니다. 서울 광장에서 그가 말했을 때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 번째 문장을 썼어요. 기사를 이어가다 멈췄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첫 기사가 떠올랐어요. 이번 취재를 시작하기 전 편집국에서 쓴 기사였습니다. 캐나다가 독일 계약을 선택한 것이 전략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기사에 제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들었어요. 창밖이 여전히 흐렸습니다. 그 기사를 쓸 때 저는 서울 광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전시장 현황판을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공장 정문 앞 흡연 구역에서 담배를 끄던 남자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알지 못한 채 썼던 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기사에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된 판단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그 기사도 절반이었습니다. 저는 새 문단을 열었어요. 나는 이 취재를 시작하기 전 캐나다 정부의 선택이 합리적이라고 썼다. 저는 그 문장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썼어요. 그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서울에서 배웠다. 기사를 저장하고 화면을 닫으려던 순간 특파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특사단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기업에서 받은 답이라며 짧은 문장을 보내왔어요. 저는 화면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캐나다를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나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노트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기사 마지막에 넣었어요.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새 알림이 떴어요. 오늘 서울 광장 행사 영상 조회수가 사흘 만에 500만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어요.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온 건 오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신문사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검진이냐고 물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가서 칼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별것 아니라는 말을 먼저 꺼낸다는 건 별것이 아니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오늘 제출하면 내일 판에 실릴 수 있어요. 저는 편집국에 앉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특사단 관련 기사를 마무리하던 중이었어요.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화면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신문사에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2시간이 지나도 다음 문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가 5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무겁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어요. 사장이 칼럼 제출 전에 불렀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또 계제를 막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직접 왔어요. 회의실에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신문사가 질 수 없다고 했어요. 정부 비판 수위가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흐렸습니다. 아버지가 계속했어요.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문장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 하나만 빼면 게재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를 들고 나왔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을 이었어요. 나왔더니 취재원들한테서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폐쇄 소식이에요. 저는 어딘지 물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20년 넘게 드나들던 조선 기자재 공장입니다. 오늘 문 닫는다고 했어요. 저는 화면을 닫았습니다. 편집국을 나왔어요. 아버지가 있는 신문사 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신문사 앞 골목에 차를 세우고 들어가니 아버지가 로비에 서 있었어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원고를 들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는 차를 타고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는 말이 없었어요. 원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운전하면서 옆을 봤어요. 아버지의 옆얼굴이 창밖 불빛에 드러났다가 사라졌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었어요.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10여 명이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아버지도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사람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남자가 아버지를 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자에게 뭔가를 물었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요. 우리가 원한 건 특혜가 아니었습니다. 일할 기회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카메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표정이 없었어요. 화가 난 것도 아니었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얼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버지가 남자 옆에 서서 공장 셔터를 바라봤어요. 셔터 아래로 기름 얼룩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얼룩이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처음 취재 왔을 때 이 셔터가 새 것이었어요. 남자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이 공장을 취재했을 때 이 남자는 아마 이 공장에서 일을 배우던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닫힌 셔터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건 저녁이었어요. 저는 카메라에서 영상을 옮겼습니다. 편집했어요. 남자가 우리가 원한 건 특혜가 아니었다고 말하는 장면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그 앞뒤로 공장 셔터와 빈 주차장과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어요. 저는 영상을 독립 플랫폼에 올렸습니다. 전송이 끝나는데 4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아버지 원고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쓴 부분과 출력한 부분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을 잃은 것이 아니라 신뢰를 잃었다는 문장이 중간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에 손을 얹었어요. 신문사가 못 내보낸다면 다른 곳에서 내보내면 됐습니다. 저는 온라인 편집 화면을 열었어요. 원고를 옮겨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쳐넣는 동안 창밖에서 빗소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작았습니다. 입력을 마칠 즈음에는 굵어져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게재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누르기 전에 영상 플랫폼 알림이 떴습니다. 업로드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20만을 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게재 버튼을 눌렀어요. 빗소리가 창밖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담화가 시작된 건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숙소에서 화면을 켰어요. 총리가 집무실에서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단단했어요. 뒤편으로 캐나다 국기가 보였습니다. 조명이 밝았어요. 저는 노트북 옆에 메모지를 펼쳤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캐나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직면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받았었어요. 솔직하게라는 단어가 눈에 걸렸습니다. 솔직하게라는 말을 먼저 꺼내는 사람이 솔직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독일과의 계약은 캐나다의 안보와 동맹 관계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지지합니다. 저는 메모지에 전략적 결정이라고 썼어요. 그 옆에 서울 청사 앞 광장을 떠올렸습니다. 폴란드 대표가 약속을 지키는 국가라고 말하던 장면이었어요. 두 장면이 같은 시간 위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문제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저는 받아쓰다 멈췄습니다. 현재 진행 중이라는 표현이었어요. 특사단이 서울에서 생산 일정이 이미 끝났다는 답을 들은 지 사흘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 사흘 사이에 진행 중인 것이 생겨났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아버지 원고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다는 플랫폼 알림이었습니다. 그 아래 다른 알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또 다른 국가와 초대형 방산 계약이 체결됐다는 속보였습니다. 저는 두 알림을 나란히 봤어요. 총리 담화가 흘러나오는 화면과 두 개의 알림이 같은 시간 안에 있었습니다. 총리 담화 화면 아래쪽 자막창에 관련 속보가 흘렀어요. 한국 방산 기업, 동유럽 국가와 추가 계약 체결. 저는 자막을 읽으며 담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말했어요. 우리 정부는 국민의 일자리와 미래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은 재협상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는데 왜 국민에게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실내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총리가 기자를 봤습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총리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담화를 시작할 때와 달랐어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입을 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적 채널을 통해 계속 논의 중입니다. 기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채널입니까? 총리가 서류를 봤어요.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외교적 사안이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기자가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 산업부는
생산 일정이 수년치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상황에서 외교적 채널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총리가 기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메모지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서류를 집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오늘 담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좌관이 마이크 앞으로 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어요. 총리는 뒤돌아 나갔습니다. 카메라가 그 뒷모습을 따라갔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메모지에 마지막으로 한 줄을 썼습니다. 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화면을 껐어요. 숙소가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원고 조회수를 다시 확인했어요. 130만이었습니다. 30분 사이에 30만이 늘어 있었어요.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처음 몇 개는 정치 관련 내용이었어요. 그 아래로 내려가자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 아래에 저도 납품 보류 통보를 받았어요. 그 아래에 우리 딸이 채용 취소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댓글을 읽다 멈췄어요. 채용 취소라는 말이 눈에 걸렸습니다. 면접 날짜가 잡혀 있다가 취소됐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SNS 알림이 연달아 울렸어요. 총리 담화 중 기자 질문에 답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장면이 퍼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올라와 있었어요. 총리, 한국 재협상 질문에 끝내 답 못하고 퇴장.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눌렀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이었어요. 기자들 목소리가 뒤에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총리의 뒷모습이 화면에서 멀어졌어요. 저는 그 장면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에서 차 문이 닫히던 장면과 겹쳤어요. 두 장면이 같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기사 첫 문장을 썼습니다. 캐나다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과 한국이 세계 방산 중심국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 오늘 같은 시간에 벌어졌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지우지 않았어요. 창밖 바람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기사를 이어쓰다 멈췄어요. 화면 아래쪽에 새 알림이 떴습니다. TV 전원을 끄는 시민들의 모습이 SNS를 뒤덮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누군가 올린 영상에 댓글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댓글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화면을 닫지 않았어요. 기사 두 번째 문단을 열었습니다. 총리 관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건 오전이었습니다. 저는 일찍 나왔어요. 관저 정문에서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사람들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그 옆으로 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나이였어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총리는 당장 사퇴하라는 문구였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저 정문 앞에는 이미 경찰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지선이 쳐져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방패를 들고 줄을 맞춰 서 있었어요. 저는 저지선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카메라를 들었어요. 군중이 계속 늘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 때 관저 앞 광장이 가득 찼어요. 저는 군중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구호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커질수록 발밑이 울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사람들의 얼굴을 담았어요. 그때 군중 오른쪽에서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저지선 쪽이었어요. 저는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밀리고 있었어요. 앞쪽 군중이 저지선 쪽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뒤로 밀렸어요. 저지선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그 순간 군중 속에서 쓰러지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인파 오른쪽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내리고 그쪽으로 뛰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쓰러진 사람 옆에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헤치고 들어갔어요. 아버지였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이 바닥에 닿아 있었고 한 손으로 땅을 짚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에는 수첩이 들려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습니까?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눈이 또렷했습니다. 넘어졌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습니다. 일으키려 했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잠깐요. 저는 멈췄어요. 아버지가 수첩을 펼쳤습니다. 무언가를 받아쓰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은 채로 수첩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다 쓰고 나서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끝까지 기록해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기자는 마지막 장면을 놓치면 안 된다. 저는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군중 가장자리로 이끌었어요. 저지선에서 멀어진 곳에 벤치가 있었습니다. 거기 앉혔어요. 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봤어요. 여기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벤치 등받이에 기댔습니다. 군중 쪽을 바라봤어요. 저도 그쪽을 봤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소리가 달라졌어요. 구호가 멈췄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소리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군중 앞쪽에서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어올리고 있었어요. 화면들이 빛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담으며 군중 앞으로 나아갔어요. 한 남자가 외쳤습니다. 기자회견 시작했습니다. 저는 멈췄어요. 어떤 기자회견인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가 핸드폰 화면을 저쪽으로 돌렸어요. 여당 핵심 인사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여당 핵심 인사가 말하고 있었어요. 저는 총리에게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군중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환호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관저 쪽을 봤어요. 관저 안에서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실루엣이 보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긴급 강요회의가 시작됐다는 알림이 핸드폰에 떴어요. 저는 알림을 닫지 않았습니다. 벤치 쪽으로 돌아갔어요. 아버지가 수첩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다 쓴 줄 알았는데 새 페이지를 열고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쓰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관저 쪽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 실루엣들이 아직 움직이고 있었어요. 총리 사임 발표가 나온 건 그로부터 2시간 뒤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였어요. 보좌관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읽었습니다. 총리는 오늘부로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군중에서 소리가 났어요.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군중을 봤어요. 주먹을 들어올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조용했어요. 서로를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플래카드를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천천히 내렸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었어요. 군중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였어요. 서두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수첩을 덮고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물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군중을 봤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저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저는 아버지 옆에 서서 광장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흩어지고 있었어요. 플래카드들이 바닥에 놓였습니다. 경찰 저지선이 거치고 있었어요. 관저 정문이 다시 보였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군중이 흩어진 광장을 보며 한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총리가 사라진 자리에서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한 이유였어요. 저는 카메라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벤치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조금 불안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우리는 광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발밑에 플래카드가 있었어요. 한국과 다시 협상하라는 문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보며 걸었어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걸으며 카메라를 다시 꺼냈어요. 광장을 찍었습니다. 흩어지는 사람들과 바닥에 놓인 플래카드와 거치는 저지선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편으로 닫힌 관저 정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셔터를 눌렀어요. 아버지가 신문사 정문 앞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달랐어요. 빠르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멈추더니 건물을 한번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옆에 서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가방을 열었어요. 기자증을 꺼냈습니다. 33년 된 기자증이었어요. 코팅이 벗겨진 곳이 있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손 안에 쥐고 잠시 바라봤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문 데스크 직원에게 기자증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섰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다음 걸음을 내딛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옆에서 걸었어요. 정문에서 멀어지며 아버지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수첩을 꺼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것을 저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수첩치고는 무거웠어요. 저는 표지를 봤습니다.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첫 장 펴봐요. 저는 수첩을 열었어요. 첫 장에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진실은 가장 늦게 도착해도 결국 가장 오래 남는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고개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걷고 있었습니다. 저를 기다리지 않았어요. 저는 수첩을 들고 아버지 옆으로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 수첩 첫 취재 때 산 겁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봤어요. 표지 안쪽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33년 전이었어요. 저는 그 날짜를 읽으며 걸었습니다. 신문사 마지막 칼럼이 온라인판 첫 화면에 올라온 건 그날 오후였어요. 저는 숙소에서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우리는 계약을 잃은 것이 아니라 미래를 스스로 밀어냈다. 저는 그 제목을 읽고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댓글이 달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1000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10,000개가 넘었어요.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공장이 문 닫던 날이 생각납니다. 그 아래 제 아이 취업이 취소됐습니다. 그 아래 이걸 왜 이제야 씁니까? 그 아래 33년을 기다렸군요. 저는 마지막 댓글을 읽고 화면을 닫지 않았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매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출발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쌌습니다. 카메라가 있었어요.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USB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수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방 안에 넣으며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캐나다의 실패를 취재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어요. 탑승구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열었어요. 첫 문장을 썼습니다. 패배를 기록하기 위해 떠났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왜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지 배우고 있었다. 저는 그 문장을 읽고 지우지 않았어요.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들었어요. 탑승구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줄 뒤쪽에 섰어요. 앞에 선 사람들을 봤습니다. 여러 국적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자리를 잡고 창밖을 봤어요. 활주로가 어두웠습니다. 활주로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열지 않았어요. 그냥 손으로 표지를 짚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 불빛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기체가 들렸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 불빛이 아래로 멀어졌어요. 그 불빛들 안에 관저 앞 광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첩을 쥐고 바닥에 앉아있던 자리가 있었어요. 셔터가 내려간 공장이 있었습니다. 저지선이 거친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이 구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어요. 캄캄했습니다. 잠시 뒤 구름이 걷혔어요. 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평선 쪽이었어요. 낮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오른 해였어요. 저는 그 빛을 보며 수첩 표지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첫 장 문장이 떠올랐어요. 진실은 가장 늦게 도착해도 결국 가장 오래 남는다. 저는 수첩을 열지 않았어요. 그 문장을 눈으로 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계속 동쪽으로 날았어요. 해가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새 연재의 첫 문장이 머릿속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캐나다의 실패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의 신뢰를 선택해온 과정을 끝까지 쓸 것이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빈 화면이었어요.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첫 줄에 손을 올렸어요.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